나중에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투자를 모르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지가 돼요, 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냐 노예가 돼요. 싼 인력을 겁나게 이게 지금 자기 인력은 비싼데 그걸 갖다가 자본가들이 다 훔쳐요. 그 인력을. 근데 그게 지금 눈앞에 다 왔어요. 그러면 거의 노예 같은 삶, 차라리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자본주의가 앞으로 이제 극으로 자본주의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에다 맡기면 어떻게 하냐. 이게 자본주의가 개판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진짜 이거 약육각적이 있을 때 생존에 대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이게 좋은 사회가 복지국가나 좋은 사회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넘어갈 사회가 이게 공용 경제, 공유 경제 사회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이게 시대 실험을 하다면 예전에 여기 말고도 다른 행성계에서 겁나게 지구처럼 자본주의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끝바지에 온 지금 인류들이 겁나게 많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러면 금융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소수만 알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그거로 거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대중한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먹힐 수가 있어. 왜? 정보는 극소수의 사람만 저기 알고 있어야 그걸 갖다 독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 정보를 알아도 그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하지만 최소한의 도움은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큰 도움은 안 돼.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도움은 안 되는데 최소한의 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터득은 해요. 자,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되고 뭐 베어링 투자법 어떤 방법 했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 용의 발도 뭐 형상을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아주 적을게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집중 투자를 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집중화와 분산화를 이거를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냐요? 무슨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불이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죠. 네. 그러면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보험적인 요소도 약간 가미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자기에 맞게끔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방법에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하나 가져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 자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작년 2021년 12월 달쯤에 제가 한번 공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공표를 했냐면 제 실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적었는데, 자, 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게 규모화의 차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산에는 그 두가 있어요. 총자산, 그 두 번째 순자산. 자,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총자산과 순자산에 대해서. 자, 자산이면 자산이지 총자산은 뭐고 순자산은 뭔가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게 보통 총 자산으로 봐요. 현대의 지금 현대 지구에서 자산이라고 하면 총 자산을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봐요. 근데 자산에는 엄밀히 두 가지로 돼서 총 자산과 순 자산. 자, 총 자산과 순 자산이 뭐가 틀리냐? 총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로 했을 때 그거 갖다가 수치로 나타난 걸 총 자산. 현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뭐 무형자산 이걸 갖다 현대에 만약에 현금화로 지금 만약에 팔았을 때 그 시세가 있었잖아요. 그 시세를 해서 산출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게 총 자산이에요. 내 전 재산을 갖다가 그게 지금 모든 전 재산을 갖다가 지금 그걸 갖다가 현금화해서 팔았을 때 그게
나타내는 그 자산을 총자산이라. 자, 이해가 쉽죠? 그럼 순자산은 뭔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이 총자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서 저기 어떤 분들은 내 돈을 100% 내가 번 돈 100%로 갖다가 이게 넘사하는 사람들은 총자산과 순자산이 당연히 같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저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 내 돈에다가 어떻게 하냐? 네. 이게 저기 이게 뭐냐? 부채를 갖다가 끌어써 가지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 집이 한 채가 있어. 내가 그냥 재산이 집 한 채야. 아파트 한 채야. 근데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짜리예요, 서울에. 자, 10억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짜리 시세가. 자, 다른 자산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뭐 그 저기 뭐냐 예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집 한 그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에. 자, 집 한 채를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집 한 채가 없어. 평생 동안 읽어놓은 게 집 한 채가 있어. 근데 지금 집 한 채가 현재 시세가 10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자산 총 자산이 어떠냐 10억 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융자를 껴가지고 저기 뭐냐 이게 저기 뭐냐 저기 주택담보대출을 껴가지고 이 부동산을 저기 뭐냐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이 총 자산 10억 중에서 빚이 얼마 있냐? 은행에 빚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있어. 그럼 얼마가 있냐? 3억이 있어요. 자, 이 현대 이 아파트가 난 재산이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가 현재 지금 팔면 10억 원짜리예요. 자, 총 자산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10억 원짜리에서 내가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게 이 아파트 담보에서 또 저기 은행으로서 돈을 부채를 지고 있는 게 3억 원을 지고 있습니다. 3억 원 있으면 부채가. 자, 그러면 순자산은 뭔가요? 네. 총 자산에서 내 부채를 뺀 게 순자산.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나라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기 유일한 저기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사람들 많아요. 10억 원으로 그냥 제가 그냥 저기 세팅해서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이게 십지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은 총 자산이 아파트 한 채니까 10억 원이니까 10억 원입니다. 시세가. 그렇죠? 그러면 순자산이 얼마인가요? 네. 은행 부채를 3억 원을 뺀 7억이 순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총 자산과 순자산의 개념이 이제 이게 딱 이제 바로 이제 잡히셨죠? 이제 이게 부동산만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무형 자산이나 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현금화 다 하나 다 끌어간 시세에서 현금화를 한 게 총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한 데 있어서 부채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어느 정도 자산가가 있는 분들은 부채를 기본적으로 다 끼고 해요. 그럼 부채를 뺀 게 얼마인가요? 순자산. 그럼 왜 여기서 순자산과 총자산을 적었냐? 이게 어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웅크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확장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자본을 갖다가 수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수축 경영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팽창 경영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수축과 팽창은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이 확 불어가지고 터질랑 말라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팽창되어 있죠. 터질랑 말랑. 이게 팽창입니다. 수축은 뭐나요? 바람을 쭉 빼가지고 그냥 저기 안 터지게 다 살짝 있는 거. 그냥 거의 바람을 다 뺀 상태가 이게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기 자산을 운영할 때 수축과 팽창을 이걸 조율을 잘해야 돼요. 수축이 할 때는 확 수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미리 수축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이 징조증상이 일어나면. 이걸 누가 잘하냐? 명동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명동 큰 손들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저도 이걸 명동 큰 손들한테 배웠어요. 명동 큰 손들을 만났나요? 아니요. 명동 큰 손들을 만난 적 없지만 명동 큰 손 역대의 그 명동 큰 손들 귀신들한테 제가 이 투자 방법을 다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게 차원가까지 설명도 하여튼 그래요. 이게 명동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정확한 그 시대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수축할 때는 확 수축을 해야 돼. 웅크릴 때는 확 웅크리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전에 확 웅크리잖아요. 그리고 팽창하는 걸 마치 확 뛰는 것 같아요. 그게 개구리가. 그 수축과 팽창을 할 시기를 그 정확히 잡아내야 돼요. 그거를 누가 어디 하느냐? 명동 큰 손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그래가지고 명동 큰 손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일궈낸 거예요. 우리나라 경영자에서는 누가 그걸 잘하냐?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잘해요. 그 이건희 회장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의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수축과 팽창 그걸 갖다 굉장히 잘해요. 이건희 회장이 팽창 가지고 막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유보금을, 그러니까 현금을 겁나게 때려 박는, 이렇게 쌓아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잘 보시잖아요. 경영천재라고 하잖아요. 이 양반이 어디를 보고 하냐면 명동 큰 손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은 다 삼성을 따라해, 이건희 회장을.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희 회장은 누굴 따라하냐? 명동 큰 손들을 보고 따라해요. 명동 큰 손들이 이게 수축을 할 때는 같이 수축을 해, 이건희 회장도. 그리고 이게 같이 이게 팽창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다 이거 어쩌면 삼성에는 다 이게 첩보 조직, 여기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라고 보죠. 산업 스파이들이 겁나게 많아요. 다 그걸 알아내는, 걔네들 쉽게 알아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요. 삼성전자가 그걸 굉장히 잘해요. 삼성이 그걸 잘해요. 수축해야 할 때와 팽창해야 할 때를 그걸 잘해요. 얘네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삼성이 수축할 때가 되면 이제 그